네, AWS 스터디 1주차 모듈 2 맡은 홍승현, 김호준입니다. 이게 첫 파트다 보니까 뭐 대단한 내용이 별로 없었고, 더라고요. 좀 첫 조인 만큼 좀 개괄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기존처럼 하드웨어를 구매해서 서버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뭐 아마존 웹 서비스를 예로 들면은 이제 아마존이 대량의 서버, 스토리지, 뭐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해 놓고 사용자에게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뭐 대여해주는 그런 서비스죠. 탄력적이고 뭐 확장성이 좋고 뭐 비용 측면에서 이점이 있고 그런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서비스 형태를 한마디로 잘 표현한 게 이 온디맨드라는 말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뭐 요구가 있으면 요구에 맞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공급이 중점이 아니라 고객의 수요, 고객이라 하면 뭐 개발자, 사용자들의 수요가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된다는 면에서 이 온디맨드라는 표현이 되게 잘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사용자에게 필요한 리소스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EC2 인스턴스 유형을 알아볼 건데, 아마존 웹 서비스는 어떤 워크로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각 사용 사례에 맞게 이제 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킹 용량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되어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인스턴스 유형을 제공하는데요. 이게 그 아마존 웹 서비스 공식 웹사이트거든요. EC2 인스턴스 유형에 대해 소개하는 페이지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범용 컴퓨팅 메모리 최적화 인스턴스 그 하위 카테고리에도 이렇게 다양한 인스턴스 패밀리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 T2 인스턴스를 보면은 뭐 높은 CPU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TC2 인스턴스는 마이크로 서비스, 지연 시간이 짧은 대화식 애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의 워크로드에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또 그 각 상황에 맞게, 또 뭐 회사 입장에 맞게 운영 체제, 뭐 메모리,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각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적합한 리소스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유용성이 있습니다. 이제 영상 속에 그 커피숍 예를 보면은 그 카운터 직원은 이제 메모리 최적화 인스턴스로 비유를 했고, 바리스타는 컴퓨팅 최적화 인스턴스, 그리고 옆에 라떼 아트 직원은 엑셀레이티드 컴퓨팅 인스턴스로 이렇게 비유를 들었었는데, 또 보면은 그때 그, 이제 고객들이 손님들이 몰렸을 때 그 인스턴스를 추가로 뭐 구동해주거나 뭐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인스턴스의 크기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인스턴스 패밀리를 변경해 주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다시 돌아서 그 인스턴스 요금 EC2 요금 같은 경우는 요금 같은 경우는 좀 뭐 당장 스터디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서 생략하고, 그 스팟 인스턴스만 조금 재밌어서 이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 중에 우리가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우리가 원래 그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서버를 이제 구현해서 쓰면은
뭐 100만큼을 준비했을 때 뭐 어떤 날은 80, 90만큼 쓰는 날이 있을 거고 어떤 날은 30만큼 쓰는 날이 있을 텐데 그렇게 30만큼 쓰는 날에는 좀 비효율적이겠죠. 그런 거를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비효율성을 이제 방지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마존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존 입장에서도 미리 이제 뭐 만만큼의 뭐 서버를 미리 준비해 뒀는데 어떤 날에는 뭐 사용자가 많아서 그거를 대여하고자 하는 또 인프라를 좀 빌리고자 하는 그런 사용자가 많아서 어떤 날에는 9천만큼을 빌려주고 또 어떤 날에는 3천만큼 빌려주고 그런 날이 있을 텐데 그렇게 3천만큼 빌려주는 날에는 이제 아마존 입장에서도 좀 잉여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잉여분을 입찰식으로 판매하는 게 이제 스팟 인스턴스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뭐 여기를 한 이 스팟 인스턴스 시세를 한 80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한 150을 불러요. 그러면 이게 쭉 시간이 지나서 150이 될 때까지는 인스턴스를 계속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 150 넘어가는 순간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종료가 돼요. 그래서 좀 인스턴스가 뭐 종료돼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일을 할 때나 뭐 좀 단기간 일을 할 때 한다고 하네요. 종료되는 시점을 알 수 없다는 좀 그런 특징이 있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8, 90% 정도 보통 가격보다 저렴하다고 하네요. 네, 요금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이스트 확장에서는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수직 확장이 있고 스케일아웃이라고 하는 확장인데 수직 확장의 경우는 이제 실행 중인 장치의 성능을 추가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영상에서 그 카운터 직원이 몸집이 커지는 것 같은 게 이제 수직 확장이었고 숙병 확장은 이제 같은 성능의 똑같은 장치를 여러 개 추가해 주는 거죠. 그 카운터 직원이 여러 명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스케일 아웃 방식이 그러니까 이 수평 확장 방식이 좀 더 유연하다고 해요. 유연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아마존 C2 오토 스케일링은 트래픽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인스턴스 수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 가용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데 여기 보시면 미니멈 사이즈, 맥시멈 사이즈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고 뭐 그래서 최대를 4로 설정했다고 하면은 트래픽이 막 늘어났을 때 그거에 맞게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추가해주고 최대 여기서 4개니까 4개까지 또 트래픽이 줄어들면은 제가 설정한 이 미니멈까지 그 인스턴스를 조절해주는 방식을 그 자동으로 해주는 거 이게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서비스인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 볼 건데 원래 각각의 프론트엔드 인스턴스는 각 백엔드 인스턴스를 각각 인식을 하는데 이제 만약 트래픽이 증가해서 그걸 처리하기 위한 인스턴스가 또 증가하고 그러면 이제 그림과 같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네트워크가 되겠죠. 네. 이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 같은 경우는 트래픽이 도달했을 때 이게 하나의 단일 진입점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 트래픽을 분산해서 각각의 컴퓨터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차로 역할을 해주는 거를 이제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데 그럼 아마존에서는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 줄여서 ELB라고 부르는 거죠. 트래픽이 증가해서 이제 그걸 처리해야 하는 인스턴스가 과부하가 될 것 같으면 이제 아까 봤던 그 EC2 오토 스케일링이 인스턴스를 추가해주고 그 추가했다는 정보를 ELB에게 주게 되면 ELB는 추가된 인스턴스까지 고려해서 트래픽을 이제 고루 분산해주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뒤에 이어서 메시징 및 대기열이랑 추가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서 호준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오, 네,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 이어서 저는 메시징 및 대기열, 추가 컴퓨팅 서비스, 그리고 퀴즈 나왔던 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보셔서 다 아시다시피 두 가지 아키텍처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밀결합된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A나 B에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한 가지 단점이 존재하죠. A의 컴퓨터에서 뭔가 에러가 생기거나 B의 컴퓨터에서 에러가 생겼을 때 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파일을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B 컴퓨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A에서 보낸 게 B가 받지를 못하겠죠. 아니면은 A 컴퓨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보낸 게 B에 가지를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밀 결합된 형태를 톱니바퀴처럼 막 이렇게 서로 뭉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맞물려 돌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저하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나오는데 여기 뭐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 줘서 뭐 이렇게 컴퓨터 뭐 서버가 고장 난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AWS가 지향하는 바인데요. 특정 구성 요소의 장애가 발생하면은 구성 요소가 격리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장애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대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각각 격리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냈던 메시지들이 이렇게 대기열, 큐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메시지를 뭐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도 메시지가 여기 남아 있겠죠. 여기 이렇게 남아 있다가 여기가 재개되거나 다른 뭐 인스턴스가 들어와서 보내주면은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이게 소결합된 아키텍처이면서 AWS가 지향하는 결합 방식입니다. 그래서 메시징 및 대기열에서 두 가지 서비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존 SQS랑 아마존 SNS가 나왔는데 SQS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대기열을 나타내주는 서비스가 SQS인 것 같고 그래서 메시지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전달되기 전까지 항상 보호된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SNS가 나오는데 영상 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그 발표하는 사람이 뜬금없이 커피를 시켜요. 그래서 커피를 시키고 강의가 끝날 때쯤 갑자기 커피를 받아서 전화를 받아서 커피 먹으러 가죠. 그래서 그게 왜 나왔나 했는데 이 SNS를 설명하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과 그죠. 퍼블리시와 서브스크라이브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단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 명의 구독자에게 줄 수 있는 그게 이런 SNS라고 하네요. 요거 추가 컴퓨팅 서비스 단원을 보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좀 중요한 거나 저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개념을 뽑아보려고 서버리스를 뽑아왔는데 혹시 서버리스가 뭔지 다들 아시나요? 네. 네, 서버리스가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사실 서버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서버가 없는 건 줄 알았는데 백엔드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관리해야 할 서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고 그 서비스가 이 AWS 람다인데 이 EC2랑 좀 비교가 되죠. EC2는 하드웨어 서버 자체를 빌려줘서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제가 다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나 뭐 보안이나 이런 이슈들을 다 잡아줘야 되는데 이 AWS 람다 같은 서버리스의 형태 인스턴스는 그냥 이 함수 조각들을 올려주면은 됩니다. 네. 그래서 서버를 내가 관리하거나 뭐 보안을 책임지거나 데이터 백업을 하는 등의 시간을 소요하는
일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또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게 풀스택 스터디 하신 분들 좀 들어보셨을 건데 그 아니 콜드 뭐였지?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좀 느려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은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거는 쓰이지 않는다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빅데이터나 뭐 그런 AI를 쓸 때는 정보량이 많으니까 이걸 쓰면은 좀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듈 2에 있던 내용들 정리한 거고 퀴즈 하나만 풀어보고 할게요. 왜냐면은 퀴즈가 많았는데 안에서 보면 다 무슨 요금을 묻냐 아니면 어떤 게 좋냐 살짝 좀 홍보하는 느낌의 문제들 많았는데 여기 한 문제만 추려봤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생각하시고 30초 후에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셨나요? 네. 답이 뭘까요? 1번이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와. 답이 1번이에요. 그 앞에 승현님이 설명해 주신 거 들어봤으면 감사합니다. 알 것 같은데 어 이게 엄청 많은 것들을 분산해서 처리해 준다 했죠. 그래서 강의에서 보면은 어떤 그 식당에서 어디 웨이터로 가라라고 안내해 주는 친구가 있을 건데 그게 이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일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듈 2 그 요약한 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